자연에는 우라늄 238과 235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연쇄 반응이 가능한 우라늄은 235고, 그래서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235죠. 그런데 자연에 있는 235의 양은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폭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0.7%밖에 없는 우라늄 235의 농도를 높여야 되죠. 그 과정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라늄 238과 235는 동위 원소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요. 다 같이 92번이니까.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의 차이로 분리를 할 수는 없고, 물리적인 어떤 성질의 차이, 그걸 이용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인 성질은 질량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235하고 238하고 그 질량 차이가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이용해서 235를 분리해낼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자기 분리법입니다. 이게 원리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을 간단한 법칙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갈 때 이 주변을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가,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가 이렇게 직선으로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전기를 띤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죠. 힘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 학창 시절에 배운 법칙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전기를 띤 입자의 궤적이 이렇게 이제 휘어지게 되죠. 이 휘어지는데, 이 휘어지는 그 곡률이 이게 이 전기를 띤 입자의 질량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235와 238의 미세한 질량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그 채택한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그 도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235하고 238이 있죠. 이렇게 미세한 어떤 그 회전 반경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게 조금이라도 무거우면은 이게 덜 꺾이겠죠.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라늄 235를 분리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 분리법을 활용하기 위한 이 장비를 만드는데, 그 장비의 이름이 칼루트론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C자형으로 생긴 이런 장치가 있죠. 이걸 만든 사람이 미국 버클리의 그 어니스트 로런스라는 분인데, 로렌스는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입자가속기를 만든 걸로 유명합니다. 뭐 그런 공로로 노벨상까지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C자형의 장비를 만들었는데, 이걸 뭐 한두 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칼로트론 있죠. 이걸 이렇게 트랙으로 쫙 이제 그 만듭니다. 이걸 알파원 레이스트랙이라고 불렀는데요. 어, 이거를 만들 때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자석이 필요했겠죠. 전자석을 만들려면 이게 금속에다가 코일을 감아야 되는데, 이때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지금 요 방법을 쓸 때 그 미국도 전쟁 중이라 그 코일에 쓸 구리가 부족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뭔가 전선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야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구리가 없으니까 구리를 대신할 다른 물질을 찾았어요. 그 물질이 뭐였냐면은 은입니다. 은. 미 재무성에다가 부탁을 해서 재무성이 비축하고 있는 은을 빌려다가 그걸로 전선을 만들어서 전자석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 재무성에서 빌린 은의 양이 14,000톤이 훨씬 넘는다고 하죠. 네, 사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작심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지금 우라늄 농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칼루트론이 모여 있는 그 트랙, 그 트랙들이 있는 어떤 공장을 이렇게 차리게 됩니다. 그 공장이 Y12라는 공장이에요.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라는 곳에 이런 공장을 차려서 전자기분리법으로 우라늄을 농축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기체 확산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맨해튼 프로젝트 초기부터 도입된 방법이긴 한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기화시킨 우라늄이 있습니다. 235하고 238이 섞여 있는데, 얘네들이 확산할 때 이 미세한 질량 차이 때문에 확산하는 비율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린 다공성 물질 속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키면은 요때 이 분자들이 확산하는 속도가 질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분포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235 가벼운 애들이 이렇게 좀 많아지는 거죠. 오른쪽에는 통과를 했을 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얘는 얘대로 빼고 얘는 얘대로 빼가지고 다시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죠. 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이렇게 235의 농도가 높아지진 않는데 이거를 굉장히 많은 단계를 반복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확산 속도가 질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기체 확산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관계된 뭐 법칙으로 이제 그레이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체 확산에 대한 법칙인데 이게 이제 왜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느냐면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분자들이 열적 평형 상태에 있으면은 그러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그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거든요. 온도에서만 결정이 되고 그 값은 그래서 어,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지죠.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게 그 1번 기체나 2번 기체나 이렇게 상관없이 m1 곱하기 v1 제곱이 m2 곱하기 v2 제곱하고 같게 됩니다. 저조합이 항상 같게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각 분자의 속도 v1하고 v2가 보면은 이 비율이 각자의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기체 확산법을 쓰면은 그러면은 우라늄 235를 농축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 확산법을 쓰기 위해서 또 공장을 차렸어요. 그 공장 이름이 K25라는 공장인데 보면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U자 형태로 생겼는데 이렇게요. 이게 당시로서는 단일 건물로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체 확산법으로 우라늄을 저농축시키고 20 몇 %까지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전자기 분리법에 넣어서 Y12였죠. 그러면 거기서 뭐 좀 더 높은 농도로 농축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는 우라늄 폭탄 SE는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 때 우라늄 말고 플루토늄이라는 물질도 쓸 수 있다 그랬죠. 이 플루토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라늄 238 이게 이제 천연 우라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랬죠. 여기다 중성자를 때리면은 순간적으로 우라늄 239가 되는데 이 우라늄 239가 이렇게 전자를 내면서 이게 그 원자 번호가 이제 하나 바뀌는 이 베타 붕괴 과정이라 그랬죠. 베타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239번 넵튜늄으로 바뀌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베타 붕괴를 겪으면서 플루토늄 239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핵발전소에서 이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핵 원자로가 있어야 됩니다. 원자로가 있어야 되니까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했느냐? 원자로를 직접 대규모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핵 반응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B 리액터라는 거고 다른 뭐 D 리액터니 뭐 F 리액터니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반응로들을 건설한 곳이 어디냐면은 워싱턴주 햄포드라는 지역입니다. 테네시주 오크리지에서는 주로 우라늄을 농축했고 햄포드에서는 플루토늄 만들어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플루토늄을 생산한 게 1945년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플루토늄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모은 플루토늄으로 7월 16일 날 트리니티 실험을 한 거고 8월 달에 이제 히로시마 다음에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탄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셨겠지만은 미국이 정말로 총력을 다해서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플루토늄 찍어내고 그렇게 핵무기 개발했던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핵무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우선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질. 그 대표적인 물질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중에서도 235, 우라늄 235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물질이죠. U235. 그 다음에 우라늄은 우리가 뭐 오래전부터 잘 알던 물질인데
1940년, 41년 이때 그 새로 이제 발견한 물질이 플루토늄입니다. 94번. 이 중에서도 플루토늄 239, 질량수가 239인 이 물질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임계질량이라는 게 있었죠. 연쇄 핵반응이 가능한 최소한의 질량, 그거를 또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한 50kg 정도, 플루토늄은 10kg 정도라는 것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임계질량 알았으니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최소량이죠, 그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라늄 235를 그 질량만큼 획득을 하고 플루토늄도 그 질량만큼 획득을 하면 되죠. 근데 우라늄은 자연에 있는 우라늄의 대부분이 238이고 235는 0.7% 밖에 없으니까 천연 우라늄에서 235를 이제 뽑아내는 농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우라늄 농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맨해튼 프로젝트에서는 전자기 분리법, 기체 확산법 이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그걸 위해서 엄청난 공장들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플루토늄은 애초에 자연 상태로 거의 없던 애들이에요. 거의 없는 물질이어서 인공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핵 반응로를 만드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걸 이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우라늄 238의 중성자를 때리면 결국 플루토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 플루토늄 239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크기의 공장을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공장을 계속 돌려가지고 우라늄도 뽑아내고 플루토늄도 뽑아내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물질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그러면은 폭탄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라늄을 충분히 확보했을 때 이걸 어떻게 폭탄을 만드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 우라늄 235가 있어요. 임계 질량 이하로 이런 우라늄 덩어리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kg 정도 되도록 이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라늄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것도 뭐 대략 한 30kg 정도. 그러면 이거는 임계 질량 이하니까 이 자체로는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다가 기폭 장치를 이렇게 설치해서 얘를 터뜨려요. 재래식 폭약을. 재래식 폭약을 터뜨리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우라늄 덩어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이 둘이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지면 이게 지금 60kg이니까 그러면은 임계 질량을 초과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폭발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임계 질량 이하로 나누어 놨다가 그 둘을 임계 질량 이상이 되게 합친다. 그러면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폭탄 구조를 이제 포신형이라고 합니다. 대포형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 리틀보이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됐어요. 우라늄 두 개를 떨어뜨려 놨다가 합쳐가지고 임계 질량을 초과하게 해서 핵분열이 일어나게 한다. 너무 간단하죠. 이런 구조를 포신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 우라늄 폭탄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길쭉하게 생긴 게 여기 이제 그 앞부분에 이렇게 우라늄 덩어리가 있고 뒷부분에 여기 이제 또 이제 우라늄 덩어리가 큰 게 있어서 여기 뒤에서 화약을 터뜨려 가지고 발사시켜서 합쳐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간 우라늄 질량이 총 60kg이 좀 넘어요. 넘고 그래서 합쳐졌을 때 임계 질량은 훨씬 초과하게 돼서 핵폭발이 일어나는데 실제 핵분열에 참가한 우라늄 양은 뭐 전체 몇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량들이 전부 핵분열에 참가하기 전에 이 폭발력으로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효율이 높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최초로 만든 우라늄 폭탄 이거는 구조가 너무 간단해서 실험도 안 했어요. 실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실전에 투입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플루토늄도 똑같은 구조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 봄, 여름에 플루토늄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핵 반응로 뭐 돌려가지고 이렇게 플루토늄 조금씩 얻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불순물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플루토늄 240 같은 애들. 그러니까 얘는 239보다 중성자가 하나 많겠죠. 얘네들이 섞여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플루토늄 두 덩어리가 합쳐지기 전에 어, 핵분열이 조금 이상하게 애매하게 발생해 가지고 얘네들이 합쳐지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인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말하자면 이제 불발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플루토늄 239하고 240이 섞여 있으면은 그럼 우라늄하고 마찬가지로 우라늄도 238, 235가 섞여 있는 거 분리해놨잖아요. 그럼 플루토늄도 239하고 240을 다시 분리하면 되잖아요. 분리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239하고 240이 이게 지금 보면 동위원소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 말씀드렸는데 우라늄 238하고 우라늄 235하고 이게 지금 동위원소란 말이에요. 먼저 보는 것 같고 질량수만 다른 이 동위원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생했습니까? 전자기 분리법하고 뭐 가스 확산법, 기체 확산법하고 전자기 분리법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재무성에 있는 은을 끌어다가 그걸로 코일 감아가지고 전자석 만들고 그걸로 공장을 엄청나게 큰 공장들 차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플루토늄도 239하고 240을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똑같은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라늄 했던 것처럼 1944년에. 그러니까 그럼 공장 짓고 어, 그 엄청난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돈 하면 시간 어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그 로셀레무스 소장이었던 오펜하이머가 일화에 따르면은 소장직을 관둬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렇게 그 우라늄 분리하듯이 플루토늄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고 그때 찾은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폭형 설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한가운데 있는 거를 테니스 공만한 것이 이제 플루토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변을 아주 구면대칭으로 이렇게 재래식 폭약으로 둘러싸요. 그래서 재래식 폭약을 한꺼번에 터뜨려 가지고 플루토늄을 한가운데로 압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포신형으로 합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압착을 잘하기 때문에 불순물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불발 요소 이거를 다 억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신형 설계가 사실은 그 무기 개발 초기부터 제한이 됐었어요. 폭탄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는 구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구면으로 이게 지금 그 3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구면 대칭으로 폭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수십 개나 되는 재래식 폭약 덩어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도로 한가운데로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려를 안 했는데 플루토늄을 239하고 240을 분리하는 것보다 다시 공장 차리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방식으로 폭탄을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로스알라모스에 있는 연구 부서를 막 바꿉니다. 이렇게 개편을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내포경 설계 빨리 좀 해봐. 그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1944년부터. 그래서 플루토늄탄은 이렇게 구조가 바뀌게 된 거예요. 플루토늄탄을 내포경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조가 복잡하고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포신형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터질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실험을 한 게 1945년 7월 16일에 트리니티 실험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그 장엄한 장면 있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든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지금 트리니티 실험에 썼던 이제 그 플루토늄 폭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구형으로 생겼습니다. 재래식 폭약을 터뜨려 가지고 한가운데 있는 플루토늄을 압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폭탄, 이름이 이제 팻맨이죠. 뚱뚱이. 이 뚱뚱이일 수밖에 없는 게 구조가 내포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폭탄에 들어간 플루토늄을 본격적으로 생산한 게 45년 3월 정도 돼야 돼요. 3월. 그러니까 햄포드에다 공장 차려가지고 이제 그 핵 반응로를 한 서너 세 개인가 만들었는데 그게 풀 파워로 그렇게 이제 운전을 시작한 게 45년 3월 정도거든요. 그때부터 플루토늄 이렇게 모아가지고 트리니티 실험도 하고 이렇게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탄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1942년에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45년에 최초의 핵 폭발 실험도 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실전적으로 핵무기가 투하가 되죠. 그런데 맨해튼 프로젝트가 1942년 시작되기 이전에 어떤 과학적 성과들이 있었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졌는지 이 과정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혹시나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러 갈 때 좀 그런 전후 사정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 핵 분열을 어떻게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는지 그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시작을 맨하튼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꼭 10년 전인 1932년으로 잡았는데요. 1932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영국의 제임스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1935년에 체드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어,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원자 핵 속에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 뭐 양성자, 중성자 이제 이런 구분이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고 제임스 체드윅이 원자핵 안에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 말고 정기적으로 중성을 띤 새로운 입자가 존재한다. 이제 이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 중성자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핵분열, 핵무기 이건 전부 다 중성자 노름이거든요. 그래서 중성자의 발견으로부터 사실은 핵분열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 2년 뒤인 1934년에 그 이렌 졸리오 키리와 그의 남편 프레데릭 졸리오. 이렌 키리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 마리 키리, 그 유명한 마리 키리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떤 실험을 했냐면은 보통의 원소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나 그런 원소에다가 알파 입자면은 이게 그 헬륨 원자핵이라 그랬죠. 헬륨 원자핵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을 이제 알파 입자라고 하는데 이 알파 입자를 때려 가지고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합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없던 일이거든요. 그냥 보통의 방사성이 없는 원소를 가지고 방사성을 띠는 물질로 바꾸었다. 이게 굉장히 좀 당시로서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결과였고 이 공로로 1935년 이제 두 부부가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엄마도 부부가 노벨상 받고 엄마가 또 단독으로 받고 그 다음에 딸과 사위가 또 이렇게 공동으로 노벨상 수상하고 이제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렌 그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 졸리오 키리는 이렇게 남편 성하고 자기 성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서 이렌 졸리오 키리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이 그 34년에 이 결과가 굉장히 또 중요했고 이들 부부가 또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비슷한 핵물리학 관련된 실험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같은 해에 이탈리아에 있던 그 엘리코 페르미라고 하는 위대한 물리학자가 이런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요. 알파 입자 대신에 중성자를 이용해서 실험하자라는 이제 생각을 냅니다.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원자핵에 때릴 때 정기적인 저항이 없어요.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자핵에 때렸을 때 정기적 반발력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은데 중성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를 이용한 실험으로 다수의 방사성 원소를 합성합니다. 거의 뭐 주기율표를 쫙 훑어가면서 그 원소에 대놓고 이제 중성자를 때리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사성 원소를 아주 짧은 기간에 정말 미친 듯이 실험해서 다수의 방사성 원소를 합성을 했고 이 과정에서 또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냐면은 93번하고 94번 원소를 새로 합성했다고 발표합니다. 이 당시까지는 주기율표에 92번 우라늄까지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새로운 원소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발표한 거예요.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초우라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아우소늄 헤스피륨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이게 그리스 말로 고대 그리스 말로 다 이탈리아어를 뜻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로로 엘리코 페르미가 193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단독으로 수상하게 됩니다. 자, 이게 엘리코 페르미의 모습인데 갈릴레오 이후에 이탈리아가 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현대 물리학에 페르미 이름이 들어간 용어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때 사실은 그 엘리코 페르미가 무솔리니의 반유대 정책을 피해서 이제
그 미국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부인이 유태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원래 계획은 39년이었는데 38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노벨상 받으러 이렇게 출국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상금도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코 페르미가 노벨상을 수상하던 1938년 12월 달에 독일에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오토한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프리츠 슈트라스만과 함께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때리는 실험을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엘리코 페르미가 했던 그런 비슷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새로운 원소가 아니라 이게 생성물이 바륨, 사람들이 뭐 잘 알고 있던 바륨인 것 같아요. 생성물이 화학적 성질이. 그래서 이게 좀 결과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를 그 동료 과학자였던 리제 마이트너 그리고 그 조카였던 오토 프리슈가 이 결과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핵분열 현상으로 우라늄 원자핵이 쪼개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E는 mc 제곱,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공식이죠. 이 공식에 따라서 그 반응 전후의 질량 차이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이걸 이제 올바르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이제 핵분열 현상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이고, 이 공로로 한은 1944년에 노벨 화학상을 단독 수상하게 돼요. 사실 이 오토안하고 리제 마이트너가 이게 동료였는데, 여기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둘이 같이 연구하는 동료였는데, 리제 마이트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국적이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제 오스트리아 병합을 하면서 이제 리제 마이트너 신분이 좀 애매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유대 정책의 대상자가 되면서 리제 마이트너가 38년에 이렇게 그 덴마크, 스웨덴 이렇게 이제 독일을 떠나게 됩니다. 독일을 떠나 있으면서 오토안하고 이제 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실험 결과를 토론을 하고, 그래서 38년 연말 39년 연초에 야, 핵분열이다 이거는, 이제 그런 논문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로 이제 핵분열 현상을 확인하게 된 이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리고 39년 이제 뭐 봄 정도 되면은 이게 그 핵분열 현상이 발견되었다 유럽에서, 이 소문들이 이제 막 쭉 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도 이 소식들이 알려지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똑똑하잖아요. 그 핵분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거 잘하면 폭탄도 만들겠는데,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실험을 처음 이제 확인한 게 독일이니까 나치가 이걸 먼저 새로운 핵무기 개발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돼서 그 이제 아인슈타인과 레오 실라드, 헝가리 출신의 그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레오 실라드가, 이 둘이 이제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명한 일화죠. 여기 레오 실라드의 모습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사진을 소개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루즈벨트한테 전달이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게 39년 10월 경이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이 돌아간 건 아니에요. 좀 뭐 형식적으로 뭐 위원회도 구성하고 했습니다만, 좀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보고서가 하나 나오는데, 40년에 그 오토 프리쉬하고 루돌프 파이얼스는 독일 출신의 과학자인데, 이 둘이 이때 이제 영국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슈퍼폭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 내용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제 뭐 우라늄의 연쇄핵 반응, 뭐 임계 질량, 폭탄 제조법, 파괴력, 독일의 개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알차게 내용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영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과학자였던 헨리 티저드에게 전달을 하고, 티저드가 이거를 보고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영국 내 새로운 위원회를 하나 만듭니다. 그 위원회 이름이 나중에 이제 모두 위원회로 개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프리슈입니다. 오토 프리슈. 그 리제 마이튼의 이제 조카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파이얼스와 프리슈의 보고서, 이 보고서가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다.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년에 이 모두 위원회 보고서가 미국에 전달이 돼요. 최종 보고서가 전달이 되는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작은 핵폭탄을 2년 내에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 미국이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새로운 위원회를 뭐 조직하고 사람들 모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하게 되죠. 이제 막 미국에서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게 된 것이 이 모두위원회 보고서 직후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래서 1942년 여름 되면은 이 무기 개발의 주체가 과학자 그룹에서 육군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9월에 레슬리 그로브스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이 되고, 이제 그 프로젝트 명칭이 맨해튼 프로젝트가 되죠. 맨해튼 공병지구, 그게 이제 공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그로브스가 오펜하이머를 연구 책임자로 임명을 하게 되죠. 사실 좀 의외의 임명이긴 했습니다. 이게 그 그로브스 장군하고 오펜하이머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해 12월 달에 페르미가 시카고 대학에서 최초의 핵 반응로를 만든 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연쇄 반응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현실에서 직접 구현해 보인 겁니다. 이게 그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원자로 그 원자력 발전의 이제 뭐 최초의 어떤 그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핵반응로를 만들면 여기서 사실 이제 나중에 뭐 이 원리를 이용해서 플루토늄도 만들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진전을 42년에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펜하이머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오펜하이머는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수석이 아니라 오펜하이머가 1904년생인데요. 졸업을 한 게 1925년입니다. 만 21세 되던 해. 그것도 3년 만에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대학을 18살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다니고 21살에 졸업을 했는데 최우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숨마쿰 라우데라고 하죠. 네. 원래 전공은 화학이었고, 그런데 본인이 물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그 브리지먼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 교수한테 이제 따로 물리를 공부하기도 했었죠. 자, 두 번째 사실. 오펜하이머는 실험의 젬병이었습니다. 정말 실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영국으로 그 유학을 갔는데, 그때 처음 지원한 데가 그 캐번디시 연구소에 러더퍼드라고 이제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이제 실험 물리학자였습니다. 근데 거기 그 브릿지만이 추천서를 써줬는데, 추천서에도 뭐라 그러냐면 실험은 좀 약하다. 얘가 아주 천재긴 한데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그 영국에 가서도 실험은 정말 못했어요. 게다가 러더퍼드가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그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톰슨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실험이 적성에도 맞지 않고 뭐 능력도 아예 없었고, 그래서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1년 보낸 기간이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좀 정신적으로도 좀 쇠약해졌고, 그래서 뭐, 뭐 정신과 진료도 받고 아마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습이 영화에서도 좀 나와 있죠. 실험을 굉장히 못했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맨해튼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 연구 책임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오펜하이머가 그 별의 중력 수축을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1938년, 39년 그 무렵인데, 중성자별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관련된 논문을 한 3개 정도 쓰는데, 그 세 번째 논문이 연료를 다 소진한 별이 최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 과정을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력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은, 그러면은 그 별의 중력 수축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빛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계면이 생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게 1939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게 그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게 바로 블랙홀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은,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보면은 블랙홀 논문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뭐 학생이 이렇게, 아마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소리치고 환호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 블랙홀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것은 1960년대에 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블랙홀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오펜하이머는 39년 논문에서 블랙홀의 형성 과정, 별이 중력 수축을 해서 블랙홀이 형성되는 과정을 묘사한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실, 오펜하이머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노벨상을 못 받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연구 성향도 뭐 한 이유였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오펜하이머의 성격이 한 주제를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장을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으려면은 이제 그렇게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 유리하겠죠. 오펜하이머는 좀 반대 성향이었어요. 한두 주제 관심 있는 거에서 아이디어 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 그 정도 아이디어 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로 옮겨가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 데는 좀 그렇게 적합한 연구 스타일이 아니었다. 반면에 그런 연구 스타일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수 있죠. 다방면에 걸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노벨상 못 받은 사람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전혀 없진 않았는데, 그런데 또 그로브스 장군은 오펜하이머의 뭐 그런 면을 더 좋아해서인지 그렇게 연구 책임자로 임명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셈이죠. 자, 다섯 번째, 오펜하이머는 연구소장을 그만둘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1944년쯤인데 봄에 그 플루토늄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플루토늄은 포신형으로 만들었을 때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거기 섞여 있는 불순물 때문에 어, 이게 완전하게 이제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이게 잘 결합이 되지 이루어지지 않고, 말하자면 좀 불발탄이 만들어지는 그럴 우려가 커져가지고 방법이 이제 좀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순물을 다시 걸러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동위원수를 분리하는 엄청난 일을 벌여야 되고, 우라늄 분리하듯이. 그러면 또 우라늄에서처럼 굉장한 공장을 또 새로 차려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간과 돈과 인력과 이런 게 사실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폭형 설계로 바꾸게 됩니다. 내폭형은 포신형보다는 굉장히 설계가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좀 골머리를 앓았을 때 소장직을 관둬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트리니티 폭탄의 폭발력은 TNT 2만 톤이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루토늄으로는 포신형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포경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이 내포경은 구조가 복잡하고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거는 한번 실험적으로 터트려 봐야겠다. 그래서 실험을 한 게 1945년 7월 16일에 이제 트리니티 실험이죠. 이때 터트린 폭발이 플루토늄 단위고, 그 위력이 TNT 재래식 폭약 2만 톤 규모. 요게 그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의 원형이죠. TNT 2만 톤이면은 당시 그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재래식 폭격기 한 2,000대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 이게 트리니티 실험 때의 영상인데요. 핵무기가 터지면은 이렇게 새로운 태양이 솟아나듯이 화구라고 하죠. 화구가 하나 생겨나고, 그 화구의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뭐 몇백 배 정도 좀 뜨겁고, 거기서 엄청난 열기가 이제 뿜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폭발에 의한 그 공기의 폭풍, 이것이 또 몰아치는데, 뭐 그게 트리니티 실험 때는 160km 밖에서도 뭐 충격파가 전달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TNT 2만 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사실, 트리니티 실험 직후에 미 전함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그 인디애나폴리스호라고 하는 전함인데, 트리니티 실험이 있었던 7월 16일 그 당일날 이 인디애나폴리스호가 어떤 임무를 수행했냐면은, 그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에 들어가는 실제 그 우라늄 한 절반 정도를 싣고 태평양의 그 티니언 섬으로 갑니다. 거기 이제 공군기지에 폭탄을 조립하는 데 배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사히 우라늄을 싣어다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작전을 위해서 필리핀 쪽으로 가다가 일본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두 발인가 맞고 이렇게 침몰하게 돼요. 이때 인디애나폴리스에 뭐 대략 한 1200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처음 폭발하고 뭐 침몰하고 이 과정에서 한 300명 정도 죽고 900명 정도는 살아남았는데, 구조대가 굉장히 좀 늦게 왔어요. 며칠 있다가 구조대가 오는 바람에 뭐 900명 중에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저체온증이나 그다음 상어대 공격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고, 생존자가 300명 조금 넘게 그렇게 이제 살아남은 그런 미 해군 역사상 상당히 이제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여덟 번째, 독일의 핵무기 개발 수준을 일천했다.
사실 맨해튼 프로젝트 시작한 게 독일 나치가 먼저 핵무기 개발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 때문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독일의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증언에 따르면은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실 좀 과대평가 면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예 나치에서는 그렇게 실제 핵무기를 만든 것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험용 원자로 만들고 거기서 동위원수 분리하고 이제 이 정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좀 여의치 않았다고 하고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때 전쟁이 한창일 때도 독일의 그 핵무기 개발 수준이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프리슈 파이얼스 보고서 그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44년 무렵에 그 그로브스 장군이 보낸 그 스파이의 보고도 보면은 위협이 될 만한 핵무기를 몇 년 안에 만들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전반적인 어떤 국가의 토탈 파워가 핵무기를 만들 만큼 뒷받침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9번째 맨해튼 프로젝트 이후 오펜하이머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때는 오펜하이머가 상당히 좀 적극적이었어요.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공격 목표 선정위원회도 참석을 하고 일본에 실전 투하하는 것도 찬성을 하고 뭐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계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트루먼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자책감, 뭐 그다음에 뭐 해한이랄까요? 그런 뭐 좀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수소폭탄 개발에 굉장히 좀 반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런 무기까지 왜 필요하냐 좀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전 세계에 공개해서 세계가 공동으로 핵무기를 관리하도록 하자, 통제하는 기구를 만들자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자, 오펜하이머는 왜 청문회에 불려나갔나?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펜하이머 주변에 자기 동생 내외나 아니면은 자기 부인도 한때 공산당원이었던 건 사실이고 주변에 그런 좌익 활동했던 친구들도 많고 자기도 뭐 거기에 되게 호의적이었고 이런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펜하이머가 연구 책임자가 될 때도 사실 이미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책임자 앉혔던 거거든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오펜하이머가 좀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뭐 수소폭탄 개발에도 반대하고 핵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주장을 하니까 어, 뭐 정치적으로 사실 좀 힘이 커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우려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루이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이제 영화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펜하이머의 영향력을 좀 이렇게 없애거나 제거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크게 작용을 해서 보안 청문회를 열어서 오펜하이머가 저 소련의 첩자 아니냐. 그래서 그 보안 허가를 이제 취소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돼서 청문회가 열리게 됐고 결국 청문회 결론이 뭐였냐면은 오펜하이머가 간첩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보안인가를 계속 해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죠. 나중에 비교적 최근에 2022년인가요? 그 미 에너지부에서 그때 1954년 보안 청문회에서 오펜하이머에게 내려졌던 그 비밀 취급 인가를 취소했던 그 결정을 철회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